1943년 봄, 점령된 유럽의 하늘을 가로지르며 독일 조종사들은 항공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미국 전투기를 마주쳤다. 공화국 P-47 썬더볼트는 그들이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거대한 보결 엔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었고, 두꺼운 동체는 공중전보다는 화물을 운반하기에 더 적합해 보였다. 짧고 뭉툭한 날개는 전투기의 빠른 선회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다. 수년간 전쟁을 경험한 독일 조종사들은 처음에 이 어색한 기체들을 무시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날렵하고 민첩한 전투기를 조종해왔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그들의 무시하는 태도는 점차 억지로 존중으로 이어서 두려움으로 결국 미국인들이 유럽 하늘에 전혀 새로운 무기를 가져왔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바뀌었다. 이 기계는 우아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파괴를 위해 설계되었다. 과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존재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산업적 승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독일 조종사들이 썬더볼트를 존중하게 된 이야기는 공중전에서 가장 극적인 심리적 변화를 보여준다. 결국 11개월 동안 86천 개의 목표를 파괴하며 결말을 맺었다. 이것이 바로 공화국 P-47 썬더볼트의 이야기다. 1941년 5월 6일 뉴욕 파밍데일. 시험 비행사 로우리 브레뱀은 미 육군 항공대가 이제까지 의뢰한 어떤 항공기와도 다른 비행기의 조종석에 올랐다. 공화국 항공사 Republic Aviation Corporation의 최신 전투기 프로토타입은 활주로 위에 마치 날개 달린 탱크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최대 이륙 중량이 8톤에 달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동시대 전투기 무게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조지아 출신. 이민자이자 공화국 항공사의 수석, 설계사였던 알렉산더 카르트벨리는 전례 없는 항공기를 만들어냈다. 1940년 유럽에서 도착한 공중전 보고서는 전투기의 새로운 현실을 그의 책상 위에 전달했다. 조종사들은 30,000피트 이상의 고도 성능이 필요했고 점점 더 장갑이 두꺼워지는 항공기를 격파할 수 있는 화력이 필요했다. 또한 독일과 영국 전투기들이 장착한 새로운 세대의 중기관총과 포탄 속에서 살아남을 내구성이 필요했다. 카르트벨리는 기존의 상식을 버렸다. 민첩성과 경량화를 추구하는 대신 그는 힘과 강력함을 설계의 중심으로 삼았다. 하말기통 보결 엔진인 프레드 앤 휘트니 R2800, WOPS 프래트 앤 위트니 R1800 더블 와스프가 20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설계의 심장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는 일은 여러 도전을 동반했다. 터보 슈퍼차저 시스템은 항공기 하부를 가로지르는 광범위한 덕트 설치를 필요로 했다. 이로 인해 P-47은 독특한 통 모양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미적 선택이 아니라 공학적 필연성의 결과였다. 무장은 이전에 미국 전투기에 장착된 어떤 것보다 강력했다. 날개마다 4정씩, 총 8정의 브라우닝, 59경 기관총이 장착되었다. 각 기관총은 위치에 따라 267발에서 435발의 탄약을 장전할 수 있었으며 총 탄약량은 3,400발에 달했다. 모든 기관총이 동시에 발사될 때 역사상 어떤 미국 전투기보다 강력한 화력을 발휘했다. 단, 야간 전투기인 노스럽 P-61 블랙 위도우를 제외하고는 더 브레뱀은 브레이크를 풀고 스로틀을 전진시켰다. 거대한 보결 엔진이 포효하며 최대 출력을 발휘했다. 썬더볼트는 무겁지만 결연한 의지로 활주로를 가속했다. 시속 75마일에서 브레뱀은 스틱을 당겼다. 무게에도 불구하고 프로토타입은 부드럽게 이륙했다. 1만 피트, 1만 5천 피트, 2만 피트를 오르는 동안 항공기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3만 피트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의 전투기가 고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구간에서 썬더볼트의 터보 슈퍼차저 시스템이 진가를 발휘했다. 엔진은 최대 출력을 유지했고 브레뱀은 기술을 내려 다이빙에 들어갔다. 속도계는 시속 400마일, 450마일, 500마일에 근접하며 상승했다. 조종 장치는 여전히 민첩하게 반응했고 기체는 단단하게 유지되었다. 45분 후 착륙했을 때 브레뱀의 보고서는 카르트벨리의 예상이 정확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혁신적인 항공기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가장 민첩한 전투기는 아니었고 사정거리가 가장 긴 것도 아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고 강력한 무장을 갖춘 전투기일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1942년 6월 코네티컷 브리지포트.
제56 전투비행단은 첫 P-41 썬더볼트를 받기 시작했다. 경량 전투기에서 전환한 조종사들은 즉각적인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다.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에이스 중 한 명이 될 로버트 존슨 대위는 첫 인상을 이렇게 회상했다. 마치 중형 폭격기를 잘못 배달받은 줄 알았다. 꼬리바퀴가. 지면에 닿았을 때 조종석은 지상에서 9피트 높이에 위치했다. 조종사들은 항공기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가 필요했다. 지상에서의 전방 시야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비반장이 택시 중 조종사를 안내해야 할 정도였다. 항공기는 완전히 장착 시 무게가 14,000파운드, 즉 7톤에 달하는 전투기로 활주로를 울릴 정도였다. 하지만 일단 공중에 뜨면 조종사들은 예상치 못한 특성을 발견했다. 조종석은 넓고 전투기에서는 보기 드문 호화로움이었다. 다른 전투기에서 편히 앉을 수 없었던 키 큰 조종사들도 썬더볼트에서는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한 조종사는 농담처럼 장거리 임무에서는 안에서 걸어 다닐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과장이긴 했지만 넓은 공간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었다. 조종 장치는 무겁지만 항공기의 질량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P-47은 독일 Bf-109처럼 하늘에서 춤추듯 날지 않았다. 대신 압도적인 힘과 에너지로 하늘을 지배했다. 1943년 1월 허버트 잼케 대령이 제56 전투비행단의 지휘를 맡았다. 잼케는 1940년 영국 공군에서 전투 관측사로 복무하며 루프트바페와의 공중전을 경험한 바 있어 공중전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곧 썬더볼트가 경량 전투기와는 다른 전술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일 조종사들은 중저고도에서의 선회 전투에 능숙했다. 그들의 전투기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거의 모든 상대를 선회로 능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P-47은 높은 고도에서 상대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잼케는 썬더볼트, 전투 교리를 정의하게 될 붐 앤 줌 전술을 개발했다. 3만 피트 이상으로 상승한다. 고도에서의 우수한 성능을 활용해 에너지와 위치적 우위를 확보한다. 적편대에 다이빙하며 시속 500마일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의 속도로 돌진한다. 강력한 팔정 기관총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다. 다이빙 속도를 이용해 적이 반응하기 전에 탈출한다. 다시 고도로 상승하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것이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 전투였다. 썬더볼트는 독일 전투기처럼 선회할 수는 없었지만 다이빙에서 앞서고 고도에서 상승 우위를 점하며 다른 어떤 전투기도 견디기 힘든 피해를 흡수할 수 있었다. 1943년 4월 13일 제56 전투비행단은 영국 호샴 세인트 페이스 비행장에서 첫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 제8공군 전투기 부대를 지휘하는 윌리엄 캡너 소장은 명확한 명령을 내렸다. 주요 임무는 폭격기 호위였다. 독일 산업 목표를 공격하는 중형 폭격기를 보호하고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때만 적 전투기와 교전하라는 것이었다. 썬더볼트. 전투기들은 라만 5000피트 상공에서 보잉 B-7 플라잉 포트리스 편대와 합류했다. 폭격기 편대는 수마일에 걸쳐 이어졌다. 점령된 유럽을 향해 나아가는 수백 대의 C-엔진 항공기. 독일 레이더 기지가 그들의 접근을 추적했다. 루프트바페 전투기 부대는 북부 프랑스와 벨기에의 공항에서 긴급 출격했다. 첫 교전은 벨기에 해안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메서슈미트 BF-109와 포케볼프 FW-190 전투기들이 미국 전투기들과 맞서기 위해 상승했다. 독일 조종사들은 3년에 걸친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을 개발했다. 그들은 폭격기 편대의 약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호위 전투기의 능력과 한계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썬더볼트였다. 그 다음 3달 동안 루프트바페 전투기 부대는 점점 더 자주 썬더볼트와 조우했다. 매 교전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미국 조종사들은 선회 전투를 거부했다. 그들은 고도를 활용해 속도와 다이빙 성능으로 싸웠고 그들의 항공기는 독일 전투기라면 파괴되었을 피해를 견뎌냈다. 1943년 6월 26일 로버트 존슨 중위는 P-70D 시리얼 번호 23906 애칭 All Hell을 조종하며 썬더볼트를 전설로 만든 현실을 마주했다. 존슨은 폭격기를 독일 깊숙이 호위한 뒤 연료가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귀환하던 중 독일 전투기 편대에 단독으로 붙잡혔다. 이후의 이야기는 공중전에서 가장 잘 기록된 생존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독일 전투기들은 반복적으로 공격하며 존슨의 항공기에 수백 발의 총알을 발사했다. 캐노피는 걸려 움직이지 않았고 유압유가 조종석 유리창에 뿌려졌다. 조종 케이블은 끊어졌다. 동체는 총알 구멍으로 가득한 채가 되었다. 착륙 후 존슨은 200발 이상의 탄흔을 확인했다. 그의 윙맨은 격추되었고 그는 혼자 무력화된 채 안전한 기지로부터 2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지만 프레드 앤 휘트니 R2800 엔진은 계속해서 힘차게 돌아갔다. 두꺼운 알루미늄 동체와 중복 설계된 조종 시스템 덕분에 항공기는 여전히 비행 가능했다. 존슨은 캐노피가 걸려 탈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손상된 조종 장치를 다루며 점령된 유럽 상공을 가로질러 고도를 유지하며 썬더볼트를 간신히 몰았다. 포케볼프 FW-190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독일 조종사는 총알로 뚫린 동체를 통해 산산조각난 썬더볼트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조종석 안의 존슨을 확인했다. 부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 두 조종사는 잠시 같은 편대를 이루어 비행했다. 그리고 독일 조종사는 절망적인 조종사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경례를 한 뒤 발포하지 않고 회피했다. 어떤 독일 전투기도 존슨의 항공기가 견뎌낸 것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 조종사는 아마 존슨이 몇 분 내에 추락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존슨은 무사히 영국에 돌아왔다. 지상정비반은 210발의 총탄과 포탄 흔적을 확인했다. 동체는 고철처럼 보였고 회수될 준비가 된 듯했다. 그러나 3주간의 수리 후 All Hell은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다. 존슨의 생존 소식은 미국과 독일 양쪽 부대에 퍼졌다. 미국 조종사들에게는 썬더볼트의 전설적인 강인함을 증명하는 사례였고 독일 조종사들에게는 불안한 의문을 남겼다. 어떤 항공기가 이렇게 큰 피해를 견디면서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미국의 항공 기술력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의 전투기가 가진 상대적 취약성에 익숙해진 조종사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943년 10월 8일 루프트와페 에이스 한스 필립 대위는 200회 이상의 공중 격추 기록을 가진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요격 임무에 나섰다. 필립은 루프트와페의 전개를 상징했다. 그는 50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고 독일 최고의 훈장 중 하나인 기사 십자장과 참나무잎 및 검 Knight's Cross with Oak Leaves and Swords을 수여받았다. 그는 거의 무적에 가까운 조종사로 평가받았다. 독일 상공 3만 피트에서 그의 편대는 제56전투비 행단의 썬더볼트를 마주쳤다. 미국 조종사들이 고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필립의 엔진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 출력을 잃기 시작했다. 25,000피트 이하에서 전투하도록 설계된 메서슈미트 BF-109는 이 고도에서 고전했다. 썬더볼트는 다이빙을 감행했다. 6월 공격에서 살아남았던 같은 항공기를 조종하던 로버트 존슨. 중위가 편대를 이끌고 사격 위치에 들어섰다. 존슨의 전투 보고는 간단했다. 동체의 명중, 항공기 폭발, 낙하산 없음. 500번의 임무를 살아남았던 에이스 한스 필립은 몇 초 만에 전사했다. 이 사건은 루프트와페 전대에 큰 심리적 파장을 일으켰다. 필립조차 이 미국 전투기에 맞서 살아남지 못했다면 일반 조종사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 한때 조롱받던 날아다니는 통 플라잉 배럴. 이 독일 최고의 조종사 중 한 명을 격추시킨 것이다. 1943년 가을, 미국 전술은 완전히 진화했다. 썬더볼트 조종사들은 더 이상 선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도와 속도를 무기로 삼았다. 독일 조종사들은 3만 피트 상공에서 미국 전투기에 도달할 수 없었고 썬더볼트가 위에서 다이빙할 때는 도망칠 수도 없었다. P-47의 약점은 여전히 존재했다. 항속거리는 제한적이었고 거대한 보결 엔진은 엄청난 연료를 소비했다. 초기 모델은 폭격기를 독일 국경까지 호위한 후 되돌아와야 했지만 엔지니어들은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했다. 1943년 8월 75갤런 외부 연료 탱크가 장착되어 항속거리가 230마일로 확장되었다. 108갤런 종이 탱크는 9월에 항속거리를 275마일까지 늘려주었다. 1944년 4월까지는 연료 공급을 위한 윙 파일런이 설치되어 전투 방향이 425마일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베를린까지 도달하기에는 부족했다. 그 임무는 더 긴 항속거리를 가진 노스 아메리칸 P-51 머스탱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사정권 내의 표적에 대해서는 썬더볼트가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다. 1944년이 밝아오자 미국의 전략가들은 썬더볼트의 최대 강점에 맞는 새로운 임무를 규정했다. 1944년 1월, 연합군 총사령부 Supreme Headquarters Allied Expeditionary Force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Operation Overlord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상륙 해변에서의 제압된 공중 우위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그러나 공중 우위를 넘어 기획자들이 필요로 한 것은 더 광범위한 파괴였다. 독일의 철도망, 모든 교량, 모든 보급창, 모든 병력 집결지를 체계적으로 파괴해야 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지상 공격 임무였고 항공기는 치명적인 대공화기에 노출되었다. P-47 썬더볼트는 바로 이 임무를 위해 만들어졌다. 넓게의 실린더가 두 줄로 배열된 복열 라디얼 엔진은 일렬형 인라인 엔진이라면 파손을 초래했을 손상을 견뎌냈다. 실린더 두세 개를 잃어도 엔진은 계속 회전했다. 두꺼운 알루미늄 외피는 20mm 37mm로 대공포탄을 흡수하고도 비행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직익 스트레이트윙 설계는 다이브 폭격과 기관총 사격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했고 또 59경 기관총은 지상 목표물을 찢어 놓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썬더볼트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도와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고함을 무기로 삼아 전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연합군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썬더볼트는 하늘에서의 압도적 존재감과 함께 땅 위의 적을 무력화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1944년 3월 제3고고십삼 전투비행단의 글렌 던컨 중령은 저고도 공격 전술을 개척했다. 키가 크고 대담한 텍사스 출신인 던컨은 썬더볼트를 빠르고 저공에서 기관총으로 제압하는 작전적 평가를 허가하도록 지휘관들을 설득했다. 그는 지상 목표물에 대한 항공기의 능력을 입증하는 시연 임무를 이끌었고 그 결과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썬더볼트는 고도에서 다이빙의 시속 400마일에 육박하는 속도로 공격을 가할 수 있었고 방어 사격을 견디며 무사히 상승해 안전지대로 돌아올 수 있었다. 조종사들은 고고도에서 목표를 식별하는 법을 익혔고 대공포 노출을 최소화하는 공격 경로를 계획했으며 여러 대가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도록 타이밍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다. 1944년 4월까지 모든 제9공군의 P-47 편대는 전투 폭격기 역할로 전환했다. 그들은 500파운드와 1000파운드 폭탄으로 다이브 폭격을 연습했고 조종사들이 바주카라고 불렀던 M8 4.5인치 로켓을 다루는 데 숙달했다. 8정의 기관총으로 완벽한 기관총 사격 스트래핑 기술을 연마하며 공중전 능력을 유지한 채 지상 공격 전문가로 거듭났다. D-Day가 다가오면서 썬더볼트는 프랑스 북부 전역에 걸쳐 파괴를 퍼뜨렸다. 철도 집결지는 불타올랐고 다리는 붕괴되었으며 보급 수송대는 도로에서 폭발했다. 공항은 운용 불가능한 크레이터 지형으로 변했다. 공격은 브리타니에서 파드칼레까지 전 지역을 의도적으로 덮어 독일 정보부가 실제 상륙 지점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했다. 독일 지휘관들은 위협을 인식했다. 대공 방어가 강화되었고 핵심 인프라 주변에는 88mm 대공포가 배치되었다. 경량 20mm와 37mm 포는 수송대와 병력 위치를 보호했다. 심지어 소총탄까지 저공 공격 항공기에 위협이 되었다. 썬더볼트의 손실은 증가했지만 비율은 여전히 유리했다. 100회 출격당 한 대 미만이 손실되었다. 로버트 존슨을 구했던 견고한 구조는 이제 수백 명의 다른 조종사를 구했다. 엔진 일부 실린더가 손상된 상태, 조종면이 찢긴 상태, 유압장치가 파괴된 상태, 연료 탱크가 관통된 상태에서도 항공기는 비행을 계속했다. 레이 머피 중위는 치프 시애틀이라는 별명을 가진 P-47을 몰았다. 1944년 1월 22일 그의 편대는 동부 전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열차에 탑승 중인 제6SS 판처군을 공격했다. 하늘은 대공포탄으로 가득 찼다. 머피의 항공기는 40mm와 20mm 포탄을 맞았다. 충격으로 타이어 하나가 터지고 유압 시스템이 파손되었으며 엔진에서 2개의 실린더가 떨어져 나갔다. 머피는 손상된 기체를 75마일 동안 조종해 기지를 향해 돌아왔다. 활주로는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살아있는 타이어 하나와 파손된 타이어 하나로 착륙할 때
7톤에 달하는 썬더볼트가 손상된 착륙 장치를 이끌고 활주로를 벗어나 눈 덮인 들판으로 미끄러졌다. 머피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엔진을 끄고 부상 없이 탈출했다. 치프 시애틀은 수리 후 다시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결국 1945년 4월 18일 이륙 사고로 최종 손실될 때까지 여러 차례 다른 항공기였다면 파괴되었을 전투를 견뎌냈다. 1944년 6월 6일 D-Day 오버로드 작전 오퍼레이션 오버로드 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연합군 항공대는 단 하루에만 14,000회 이상의 출격을 수행했다. 제9공군 소속 썬더볼트는 해변에 상륙하는 병력에 대한 근접 공중 지원을 제공했다. 그들은 독일군의 요새를 공격하고 보강 병력이 해안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차단했으며 상륙 함대 상공에서 전투 공중 순찰을 수행했다. 루프트와페는 잠시 나타났지만 압도당해 무력했다. 수년간의 소모전으로 독일 전투기 전력은 고갈되었고 경험 많은 조종사들은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후임 조종사들은 최소한의 훈련만 받고 전선 부대에 배치되었다. 연료 부족으로 비행 시간이 제한되었고 항공기 생산은 연합군 전략 폭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독일군이 어디로 이동하든 썬더볼트는 그 상공에 나타났다. 교통 인프라의 체계적인 파괴는 큰 효과를 가져왔다. 독일 기갑 사단은 몇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며칠에 걸쳐 이동해야 했고 보급 수송대는 낮 동안 항공기를 피해 야간에만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철도 운송은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조종사들은 프랑스 도로망에 대해 매우 정밀하게 익숙해졌다. 랜드마크, 강의 횡단 지점, 마을 등을 외웠고 지상군과 라디오로 조율했다. 전차 지휘관은 공중 지원을 요청하고 목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고 썬더볼트 조종사들은 몇 분 만에 상공에 나타나 설명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을 수행했다. 944년 7월 29일 세인트로 사인트로 인근 노르망디에서의 미국군 돌파 작전 오퍼레이션 코브라 징역하는 미국 기갑 사단에 의해 고립된 독일군은 탈출을 시도했다. 제4법 5 전투비행단은 오후 3시 1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 그들을 도로 위에서 공격했다. 썬더볼트는 릴레이 형태로 폭탄, 로켓 8정의 기관총으로 공격했다. 지상군이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막대한 파괴가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다. 여러 출처가 수치를 다르게 보고하지만 파괴의 규모는 분명했다. 수십 대의 전차가 파괴되었고 수백 대의 차량과 포병 장비가 도로를 따라 흩어져 있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파괴로 독일군의 후퇴는 불가능해졌다. 이것이 프랑스 전역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다. 후퇴를 시도하는 독일군은 공중에서 체계적인 파괴를 맞닥뜨렸다. 1944년 8월의 팔레즈 팔라이스 포켓 전투는 썬더볼트와 다른 연합군 항공기가 포위된 독일군을 초토화시킨 학살 현장으로 변했다. 루프트와페 에이스였던 요제프 프릴러, 오버스트 런난트 조세프 프릴러는 1943년 초 썬더볼트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공중에서 자신의 부대가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전쟁 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우리는 1943년에 그들을 비웃었다.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는다. 그는 썬더볼트의 기관총은 절대 걸리지 않고 과열되지 않으며 기대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완벽한 전투폭격기라고 불렀다. 전쟁 후 집계된 통계는 파괴의 규모를 보여주었다. 1944년 6월 6일 D-Day부터 1945년 5월 8일 유럽 승리의 날까지 11개월 동안 P-47 썬더볼트는 86,000대의 철도 차량, 9,000대의 기관차, 6,000대의 장갑 전투 차량, 68,000대의 트럭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 이 수치는 썬더볼트가 유럽에서 작전을 수행한 모든 전역을 포함한 것이다. 86,000이라는 숫자는 기관총 카메라 영상과 조종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검증 가능한 보수적 집계였다. 실제 파괴 규모는 더 컸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목표물은 항공기가 떠난 뒤 불탔고 포병과 지상군이 항공 공격으로 처음 손상된 차량을 파괴했다. 전투의 혼란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한다. 11개월 동안 썬더볼트 조종사들은 독일군의 병력과 보급 이동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했다.
파괴된 기관차 한 대는 운행할 수 없는 열차를 의미했고, 파괴된 철도 차량 한 대는 전선으로 보낼 수 없는 보급품을 의미했다. 파괴된 트럭 한 대는 기동할 수 없는 부대를, 파괴된 전차 한 대는 전투할 수 없는 장갑을 의미했다. 독일 사령관들은 적응을 시도했다. 그들은 야간에 이동하고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대를 분산시키며 차량을 위장하고 항공기가 접근하면 참호를 받다. 그러나 적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대 기계화 전쟁에서는 이동이 필수적이었다. 보급품은 병력에게 도달해야 했고 증원 병력은 전선으로 보내져야 했으며 기갑사단은 기동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이동은 공격을 초대했다. 1944년 12월 16일 아르덴느 숲. 독일은 벨기에를 통해 연합군을 분할하기 위한 기습 공세, 바흐트 엠 라인, 오퍼레이션 왁트 엠 레인을 개시했다. 미국 정보부는 병력 증강을 파악하지 못했다. 기상 조건은 공중 정찰을 불가능하게 했다. 독일 기갑사단 전체가 구름과 안개 속 숲에 집결했다. 공격은 완전한 전술적 기습에 성공했다. 독일군은 미군 방어선을 돌파하며 연합군 전선의 돌출부를 만들었다. 벌지 전투, Battle of the Bulge는 미 육군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지상 전투가 되었으며 60만 명의 미군이 투입되었다. 기상은 여전히 열악했다. 낮은 구름, 눈, 안개가 항공기를 지상에 묶었다. 며칠 동안 독일군은 전진했지만 연합군 항공력은 착륙 상태였다. 그러나 12월 23일 날씨가 개자, 루프트바페는 총체적 공중 우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하게 되었다. 썬더볼트 편대는 전선 상공을 끊임없이 순찰했다. 그들은 보급품과 증원 병력을 이동시키려는 독일군 열을 발견했고 이를 공격했다. 도로를 차단하며 모든 기회를 활용해 타격을 가했다. 1944년 12월 17일 레슬리 보스, First Lieutenant Leslie Bowes. 중위는 블론드 트러블이라는 별명을 가진 피폭셀을 몰고 독일 노이비트 느위엣 근처에서 적어도 공격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편대장은 독일 국방군 웨르마크트 보급대에 폭격을 가했다. 공격을 마치고 상승하던 중 아래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 구름 속을 지나던 썬더볼트가 파편을 맞았다. 기체는 심하게 연기를 내며 보스는 라디오로 상황을 알렸다. 손상된 P-47은 조종사가 제어를 유지하며 계속 비행했고 결국 연합군 전선을 넘어 눈 덮인 들판에 복부 착륙했다. 조종사는 경미한 부상만 입고 걸어 나왔다. 썬더볼트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다. 루프트바페는 마지막 타격을 시도했다. 1945년 1월 1일 거의 1000대의 독일 전투기와 폭격기가 오퍼레이션 보덴플라테를 개시하여 연합군 공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다. 기습에 성공해 지상에 있는 200대 이상의 연합군 항공기를 파괴했으며 그 중에는 많은 P-47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손실은 보충 가능했다. 미국 산업은 전투로 파괴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항공기를 생산했다. 반면 보덴플라테에서 독일군이 잃은 200대 이상의 항공기와 거의 300명의 조종사는 대체할 수 없었다. 이 작전은 루프트바페의 등뼈를 꺾었다. 1945년 1월 말 아르덴느에서의 독일군 저항은 붕괴되었고 연합군은 돌출부를 제거하고 독일을 향한 진역을 재개했다. 썬더볼트는 독일 인프라 파괴 임무를 다시 수행했다. 모든 다리, 모든 철도 집결지, 모든 보급창이 목표였다. 이러한 혹독한 작전은 계속되었다. 1945년 1월 로버트 버렐, First Lieutenant 로버트 버렐. 중위는 벨기에 K-29 비행장에서 적어도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지상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자세히 설명했다. 전차 지휘관들은 무전으로 좌표를 보냈다. 상공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목표를 찾았다. 셔먼 전차에 탄 육군 병사가 무전으로 목표를 알려주는 상황이었다. 목표 지역에 도착하면 그는 빨간 지붕이 있는 작은 농가 뒤에 숨어있는 독일 전차를 폭격해달라와 같은 요청을 보냈다. 문제는 고도에서 보면 빨간 지붕이 있는 농가가 수십 차에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투기 조종사들은 전선으로 회전 배치되었다. 그들은 지상 부대와 함께 이동하며 공중 공격을 직접 지휘했다. 지상에서 전장의 상황을 보면서 조종사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썬더볼트의 공격은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전쟁 마지막 몇 달은 완전한 추격전이 되었다. 독일군은 라인강을 넘어 후퇴했고 연합군은 하루에 50마일씩 진격했다.
썬더볼트는 독일 전역을 누비며 목표를 수색했다. 그들은 말이 끄는 포병열을 발견했는데 이는 독일 군수 체계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다. 숲에 숨겨진 항공기를 발견해 이들이 이륙하기 전에 지상에서 파괴했다. 보급품이 가득 실린 열차도 발견되어 병력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었다. 조종사들은 소총과 기관총 화력 등 점점 커지는 위험에 직면했다. 절망한 독일 병사들은 하늘을 나는 모든 것을 향해 발포했다. 그러나 썬더볼트의 내구성은 계속해서 생명을 구했다. 1944년 11월 20일 클리프 커리, 중위 르테넌트 클리프 커리는 도르트문트 도르트문 근처에서 트럭을 공격하던 중 20mm 또는 37mm 포탄이 엔진 덮개를 강타했다. 실린더가 손상되었지만 엔진은 계속 작동했고 오일이 풍창을 뒤덮어 전방 시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의 편대장은 그를 125마일 떨어진 기지까지 안내했고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다. 1945년 4월 연합군은 독일 심장부까지 진격했다. 종전이 가까워졌지만 썬더볼트 조종사들은 여전히 매일 임무를 수행했다. 제336 전투비행대 제350 전투비행단 소속의 레이먼드 나이트 퍼스트 루테넌트 레이먼드 나이트 중위는 적 공군 기지 공격 임무를 자원해 여러 차례 선두를 맡았다. 4월 24일과 25일 그는 오조니라는 별명을 가진 P-47D를 몰고 저고도, 정찰 및 저공, 기관총 공격 임무에서 강력한 지상 포격 속으로 돌진했다. 나이트의 과감한 공격으로 다수의 독일 항공기가 지상에서 파괴되었지만 4월 25일 저공 공격 도중 지상 포격을 맞고 썬더볼트가 추락했다. 나이트는 충돌로 목숨을 잃었고 그의 용감한 행동을 기려 사후에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P-47 조종사 중 이 최고 훈장을 받은 이는 단 2명뿐이었다. 1945년 5월 8일 유럽 승리의 날 Victory in Europe Day.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났다. 최종 통계는 썬더볼트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모든 유형의 출격이 746천 회를 넘어섰고 공중 전투 승률은 6대 1에 달했다. 적 항공기 7,000대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절반 이상은 공중 전투에서 나머지는 지상 공격에서 파괴되었다. 임무당 손실률은 0.7%로 작전 강도를 고려할 때 놀라울 정도로 낮았다. 1941년에서 1945년 사이에 15천 중 83대의 P-47이 제작되었고 전투 중 모든 원인으로 3,499대가 손실되었다. 역사상 어떤 미국 전투기보다 많은 P-47이 생산되었으며 생산 규모 자체가 미국 산업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썬더볼트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 이 항공기는 전투기 설계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이전 전투기들은 기동성, 속도, 경량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썬더볼트는 화력, 내구성, 생존성을 강조했다. 보호를 위해 무게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무장을 위해 일부 기동성을 희생했다. 최대 성능 달성보다 조종사를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을 우선시했다. 이러한 철학은 미국의 전략적 사고를 반영했다. 미국은 수천 대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었고 수천 명의 조종사를 훈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조종사 1명, 손상에도 귀환한 항공기 한 대가 전투 효율성을 배가시켰다. 첫 번째 임무를 무사히 마친 조종사는 두 번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전투 손상을 입고 착륙한 항공기는 수리되어 다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었다. 독일 전투기들은 우아하고 성능이 뛰어났지만 종종 취약했다. BF-109의 직렬 엔진 냉각 시스템에 단 한 발이라도 맞으면 불가피하게 착륙해야 했고 조종 장치가 손상되면 항공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독일 조종사들은 손상된 전투기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썬더볼트를 조종하는 미국 조종사들은 손상된 항공기를 집요하게 조종해 기지까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독일 조종사들에게 심리적 충격은 컸다. 적 항공기는 엄청난 손상을 견디는 반면 자신들의 전투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했다. 모든 교전은 더 큰 위험을 수반했고 손상된 항공기는 수리 가능한 기계가 아니라 죽거나 포로가 된 조종사를 의미했다. 루프트바페 에이스 하인츠 베어 하인츠베어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220회의 공중전 승리를 기록했으며
썬더볼트에 대한 독일군의 존경심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는 P-47이 엄청난 양의 총알을 견딜 수 있으며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6년간 전투를 치르며 모든 연합군 전투기를 상대해본 경험 많은 조종사 루프트바페 최고의 생존자 중 한 명의 평가였기에 그 무게는 상당했다. 독일군의 태도 변화는 완전했다. 1943년 4월 조롱에서 1945년 두려운 존경으로 날아다니는 통, Flying Barrel이라는 경멸적인 별명에서 완벽한 전투 폭격기라는 인정으로 바뀌었다. 통처럼 생긴 이 항공기는 전투 효율성이 우아한 외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잔혹한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썬더볼트는 계속 운용되었다. 이 항공기는 1949년까지 미국 공군 최전선에서 사용되었고 외국 공군들도 1950년대까지 P-47을 운용했다. 브라질 공군은 이탈리아에서의 전시 썬더볼트 작전을 기려 1980년대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다. 그들의 제1전투비 행대는 1944년 11월부터 1945년 5월까지 45회의 임무를 수행하며 썬더볼트의 성능이 미국의 손을 넘어 확장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전쟁 내내 썬더볼트를 운용한 제56 전투비 행단은 677.5회의 공중전 승리와 321회의 지상 목표 파괴를 기록하며 128대의 항공기를 소모했다. 그들은 제8공군에서 유일하게 P-51 머스탱으로 전환을 거부하고 썬더볼트를 계속 운용한 부대였다. 항공기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은 조종사들이 디자인에 얼마나 큰 신뢰를 가졌는지를 보여주었다. 프란시스 카브레스키, 커널 프란시스 카브레스키. 대령은 유럽 전선에서 28회의 공중전 승리를 모두 P-47으로 달성하며 미국 최고의 에이스가 되었고 나중에 이 항공기에 대해 깊이 있는 평가를 남겼다. 그는 넓은 조종석, 뛰어난 신뢰성, 조종사를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언급했다. 썬더볼트가 하늘에서 가장 빠르거나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그의 신중한 평가에 따르면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폭격기임이 분명했다. 소수의 살아남은 썬더볼트는 오늘날 역사 애호가와 전문가들에게 귀중한 전쟁 유물로 여겨진다. 전 세계 박물관들은 P-47을 전시 컬렉션의 중심으로 자랑스럽게 선보인다. 몇 대는 여전히 비행 가능하여 에어쇼와 기념 행사에서 관중을 열광시킨다. 복원된 썬더볼트가 이륙할 때 아리바 80 복열 엔진이 파워로 내는 깊고 우레와 같은 굉음은 그 이름처럼 강력함을 그대로 전달한다. 현대공군은 썬더볼트의 설계, 철학과 실용적 적용을 신중히 연구했다. 무장과 장갑을 강화하고 속도보다 생존성을 우선시하는 공격 항공기라는 개념은 이후 여러 설계에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근접 지원 임무를 위해 설계된 페어차일드 리퍼블릭 A심 썬더볼트 I는 P-47의 영속적인 유산을 이름으로 명시적으로 기렸다. A셴 H칭 워트호그 워터는 같은 기본 원리를 구현한다. 강력한 무장, 견고한 장갑, 성능보다 생존성을 중시하며 손상을 흡수하고 계속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설계의 핵심이다. 역사적 기록은 명확하다. 리퍼블릭 P-47 썬더볼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는 아니었다. 전투에서 가장 빠르거나 가장 기동성이 뛰어난 항공기도 아니었으며 장거리 비행 능력도 후기형 모델이 등장할 때까지 달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투 효율성, 조종사 생존율, 압도적인 파괴력, 그리고 적군의 조롱에서 진정한 공포로 변한 존경심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썬더볼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기 중 하나로 손꼽힌다. 약 11개월 동안 80여 개의 목표를 파괴한 것은 놀라운 업적이다. D-Day부터 유럽 승리의 날까지 철도 차량, 기관차, 장갑차, 트럭이 이 항공기의 포화에 희생되었다. 독일군의 군수 체계를 체계적으로 붕괴시키고 적의 이동과 보급, 전투 능력을 지속적으로 파괴한 것이 썬더볼트의 영속적인 유산이 되었다. 1943년 4월 15일 미국 전투기를 날아다니는 통이라고 무전으로 보고했던 배로 캡틴 베로. 대위는 실제로 전쟁을 생존했다. 그는 1944년 이후 전투 비행을 하지 않았으며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 전후 인터뷰에서 그는 초기 평가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했다. 날아다니는 통은 전쟁 전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투기 중 하나임이 입증되었다. 투박하고 우스꽝스러운 외형은
치명적인 능력을 은폐하는 데 성공했다. 별명 자체의 변화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보여준다. Flying Barrel은 처음에 경험 많은 조종사들이 외형만 보고 내린 조롱 섞인 표현이었다. 그러나 독일군이 유럽 전역에서 지속적인 공중 공격 속에 후퇴하고 보급로가 끊임없이 불타며 모든 이동이 상공에서의 파괴를 초대하면서 이 별명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날아다니는 통은 이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된 것이다. 68찰천대의 트럭 파괴는 엄청난 타격을 의미했다. 트럭 하나하나가 전선에 도달하지 못한 보급품을 의미했다. 식량, 탄약, 연료, 의료용품, 교체 부품이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누적 효과는 독일군의 군사 능력을 점진적으로 굶주리게 만들었다. 부대는 이동할 수 없었고 효과적으로 싸울 수도 없었으며 보급품이 도착하지 않아 방어조차 할 수 없었다. 9,000대의 기관차 파괴는 마비를 의미했다. 당시 군수물자의 대부분을 철도가 운송했기 때문에 기관차 하나가 파괴될 때마다 열차는 운행할 수 없었고 보급품은 집결지에서 쌓여 쓸모없게 되었으며 증원 병력은 치명적으로 지연되었고 부상병은 후송될 수 없었다. 철도망은 독일군의 군사력의 동맥이었으며 썬더볼트는 이를 한 조각씩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컨대의 장갑 전투 차량 파괴는 치명적인 손실을 의미했다. 전차, 자주포, 장갑 수송차가 끊임없는 공격의 희생자가 되었다. 파괴된 차량 하나하나는 전투력이 크게 감소함을 의미했다. 한때 번개전 비리츠크릭의 무서운 선봉이었던 독일의 장갑 부대는 지속적인 공중 공격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캠페인을 전력 완전 상태로 시작한 사단들은 전선에 도착할 때 남아있는 차량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손실은 철저하고 끊임없었다. 86,000대의 철도 차량 파괴는 물자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었다. 각 철도 차량은 수톤의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었다. 이를 86,000대와 곱하면 전투에서 독일군에 도달하지 못한 수백만 톤의 보급품을 의미한다. 식량, 탄약, 연료, 장비가 모두 전투에 사용되기 전에 파괴된 것이다. 이 수치들은 기관총 카메라 영상과 조종사 보고서를 신중하게 집계하여 산출한 보수적인 피해 추정치였다. 실제 파괴 규모는 문서화된 수치를 거의 확실히 초과했을 것이다. 많은 목표물이 공격 후 항공기가 떠난 뒤 격렬하게 불탔고 2차 폭발로 주요 목표 근처의 차량들도 파괴되었다. 손상된 차량들은 이후 포병이나 전진하는 지상군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기도 했다. 전투의 혼란 속에서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했지만 보수적인 수치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미국의 산업력은 전투기 생산으로, 조종사 양성으로 효과적인 전술 교리로 이어지며 적의 군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1943년 조롱받고 무시되었던 날아다니는 통은 1945년에는 독일 군수체계 파괴의 주력 수단이 되었다. 이 교훈은 제2차 세계대전을 넘어 현대 군사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 군사 전략가들은 썬더볼트 작전과 그 성과를 면밀히 연구했다. 그들은 공중 우세와 체계적 방해 작전이 잘 갖춰진 대규모 지상군조차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전방에 도달하기 전에 적의 군수와 예비 병력을 공격하는 심층전, 딥 배틀 개념은 유럽에서의 썬더볼트 작전으로 철저히 검증되었다. P-47은 항공기 설계가 복잡한 상충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 영역에서 최대 성능을 달성하려면 다른 영역에서의 한계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했다. 썬더볼트 설계자들은 기동성과 항속거리보다 화력과 생존성을 우선시했다. 이 선택은 항공기가 실제 전투에서 수행한 임무에 완전히 적합함을 입증했다. 지상 공격에서는 기동성보다 내구성이 훨씬 중요했다. 생존성은 최대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였다. 전투 조종사들은 전술이 항공기 성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허버트 젬케, 휴버트 젬케, 중령의 붐, 앤 줌, 붐, 앤 줌. 교리는 썬더볼트 조종사들이 항공기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약점을 능숙하게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고고대에서의 에너지 전투는 독일군의 선회 우위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다이빙 공격은 중량과 동력을 치명적인 무기로 활용했다. 이 전술적 혁신 덕분에 썬더볼트는 평범한 선회 전투기에서 치명적인 에너지 전투기로 탈바꿈했다. 제56 전투비행단이
다른 제8공군 부대가 머스탱으로 전환할 때도 썬더볼트를 계속 운용하며 보여준 충성심은 조종사들의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이들은 2년 동안 매일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썬더볼트의 능력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계속 이 항공기를 선택해 운용한 것은 썬더볼트의 뛰어난 특성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복원된 썬더볼트를 조종하는 현대 조종사들은 항공기가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게 느껴진다고 보고한다. 조종계는 무겁지만 확실하게 작동하며 이륙 후에는 시야도 좋다. 거대한 복열 엔진의 소리와 진동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항공기의 견고함 자체가 조종색에 신뢰를 심어준다. 한 조종사는 이를 탱크를 조종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비판이 아닌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썬더볼트의 역사적 의미는 단순한 전투 통계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 항공기는 전쟁에 직접 적용된 미국의 산업 철학을 나타낸다. 무겁게, 강하게, 신뢰성 있게 제작하고 능력을 위해 무게를 감수한다. 최고 성능만을 추구하는 대신 양과 질을 동시에 우선시한다. 이 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 783대의 제작은 엄청난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각 항공기는 미국 전역의 하청업체에서 제조한 수천 개의 부품을 필요로 했다. 뉴욕 파밍데일과 인디아애나 에반스빌에 위치한 리퍼블릭 항공사의 공장에서 조립되었다. 전시 중 15,000대 이상의 복잡한 항공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망 관리, 품질 관리 인력 훈련은 설계 자체의 기술적 성취와 맞먹는 조직적 업적이었다. 생산 라인을 통해 나온 모든 P477은 미국의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된 사례였다. 보크사이트 광산에서 정제된 알루미늄, 피츠버그에서 단조된 강철, 합성 생산 공장의 고무, 라디오 제조업체의 전자장치, 정밀 기계 공장의 계기, 프렛 앤 휘트니, 피랏 앤 위트니 공장의 엔진, 알 모두 조율되고 동기화되어 리퍼블릭 항공사로 전달되어 최종 조립되었다. 독일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뛰어난 설계를 선보였지만 미국의 생산량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포케불프 포케울프 FW190은 독일 최고의 피스톤 엔진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전쟁 기간 동안 20,000대가 제작되었다. 썬더볼트보다 많지만 제작 기간은 훨씬 길었다. 메서슈미트 BFL09, 독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전투기는 33,000대를 넘었다. 인상적인 수치이지만 다양한 모델로 나뉘어 6년에 걸쳐 생산되었다. 반면 미국의 전투기 생산량은 1940년에서 1945년 사이 99,000대를 넘었다. P-40 워호크, P-38 라이트닝, P-41 썬더볼트, P-21 머스탱, P-63 킹 코브라, P-80 슈팅스타 등 다양한 기종이 포함된다. 압도적인 생산량은 추축국 생산 능력을 완전히 능가했다. 독일 전투기 한 대가 파괴될 때마다 미국 공장은 2대, 3대, 심지어 5대의 전투기를 즉시 대체 생산했다. 이러한 생산 우위와 우수한 조종사 훈련, 전술적 혁신이 결합되어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냈다. 독일 조종사들은 점점 더 숙련된 상대와 점점 더 강력한 항공기와 마주하게 되었다. 손실률은 압도적으로 연합군에 유리했다. 숙련된 독일 조종사들은 전투에서 사망했고 대체 인력은 최소한의 훈련만 받고 전선에 투입되었다. 물자 부족으로 항공기 품질은 저하되었고 대체품과 단순화가 불가피했다. 루프트바페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썬더볼트는 이러한 손실 악순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낮은 손실률 덕분에 조종사들은 여러 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강력한 화력은 공중전과 지상전 모두에서 치명적이었다. 뛰어난 내구성 덕분에 전투 피해를 입은 항공기조차 복구 후 재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누적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최종 결산에서 리퍼블릭 P-41 썬더볼트는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정 성능에서 최고였기 때문이 아니라 수행한 임무에서 탁월하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종사를 안전하게 귀환시켰기 때문에, 적의 전력을 체계적이고 끈질기게 파괴했기 때문에, 조롱받던 날아다니는 통에서 두려운 파괴의 도구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11개월 동안 86천 개의 목표를 파괴했다는 수치는 거의 상상을 초월한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 한 달에 7,800개,
하루에 258개, 11개월 동안 매일 1시간에 10개의 목표, 하루 24시간 내내. 적의 전력을 끊임없이 갈아버리는 지속적인 파괴였다. 독일인들은 이를 날아다니는 통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였다. 하지만 역사는 이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항공기 중 하나로 기억한다. 제3제국을 파괴하는 데 기여한 그 통이었다.